2만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파괴됐는데 전차전에 의해서 파괴된 건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드론과 포병 화력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론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쳤어요. 압도적인 거네.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온다. 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엄청난 위기감을 심어줬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든 나라들이 군비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공격용 드론이 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안티 드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공격용 드론은 네. 진입 장벽이 낮아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네,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잘만 하면 우리가 금맥을 캘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우리나라의 회사가 만든 안티드론 레이더 시스템이 있어요. 네. 이게 성능이 이스라엘제보다 2.5배가 좋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선거 유세할 때부터 네. 내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만나서 종전, 내가 딱 당선된과 네. 동시에 종전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뭐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하면 뭔가 평화 분위기가 그래도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네, 네. 되면. 네. 이런 뭐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높은 거예요, 협상 그거는? 가능성은 굉장히 협상 있어요. 가능성은. 근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한테 대놓고 얘기하겠죠. 야, 지금 이 상태에서 쿠르스크 들어간 거 다 빠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종전 협상해라. 네네.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단 하루도 외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못 버티는? 전쟁을 수행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해요. 뭐 서방에서 미국에서 뭐 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500억 달러치 또 무기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무기만 주는 게 아니라 캐시도 줘요. 왠지 아세요? 미국이 캐시를 안 주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줍니다. 그다음에 노인들 연금도 못 주고 네. 교사들 월급도 못 줘요. 나라가 마비되는데. 네. 지금 이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는 유럽 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될 겁니다. 빈국이 되는.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워요. 네네. 그 전에도 그렇게 좋은 나라가 그렇죠. 그냥 그래요. 굉장히 그냥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 여러 번 공언했어요. 네네, 트럼프도 그랬고 네. 트럼프 캠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했죠. 우리는 1페니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극언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순간부터 이제 취임을 하겠죠. 네. 내년 2월인가요? 예. 취임을 하게 되는데 아마 굉장히 숨가쁘게 갈 거예요. 내년 2월까지. 굉장히 숨가쁘게 갈 거고 내년 2월에 트럼프가 집권함과 동시에 아마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지원책. 우크라이나의 지원책이 이제까지는 전혀 예전같이 막 퍼다주는 게 아닐 거예요.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스폰서인 미국이 빠지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슬슬. 야, 제일 큰 스폰서가 빠졌는데 우리가 왜? 더군다나 지금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피해본 게 많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살려면 그나마 곡물을 수출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국경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자국 내 들어와서 자국 내 농업 기반을 망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자국 내에서 판매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토가 단결돼 있고 결집돼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착각을 한 게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고 막 하면은 러시아가 금방 힘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돈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자급자족, 에너지와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미국하고 러시아가. 에너지와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를 제재로 무너뜨린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진짜 하려면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물 셀 틈 없이 해야 돼요. 해야 되네.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에너지하고 곡물 이외에 전 세계의 광물 시장 있죠. 네네. 전 세계 광물 시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요. 아시다시피. 네네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감소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빨리 협상하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예전에는 2차 대전이나 뭐 이럴 때는 2차 대전이나 베트남전은 너무 전쟁이 길게 늘어졌고 여러 나라가 뭐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했고 막 그래서 여러 나라도 참전하고 막 이래서 너무나 큰 전쟁을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뭐 감축을 한다, 군축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됐는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한 방 딱 때림으로 해서 뭐가 됐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가 다시 한번 옛 소련 시절의 영광을 위해서 팽창주의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영토를 맞붙고 있는 그쵸. 발트 3국 있죠. 네네네. 에스토니아, 뭐 라트비아, 네네네. 뭐 다 나토 국가예요. 음. 이 나라들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가 없어지면 그야말로 러시아하고 국경을 바로 맞댈 수밖에 이제, 없는 폴란드, 루마니아, 뭐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네네네. 어떻게 할까요? 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야겠다. 거기에 대비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예요? 병역 체계를 다시 손보려고 합니다. 다시 징병제로 돌아간다. 네네네. 이런 얘기도 좀 네네.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전란의 여파가 한동안은 전 이게 어떤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온다. 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엄청난 위기감을 심어줬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든 나라들이 군비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직접 강대국이 최근에 베트남전 이후에 네. 강대국이 개입한 전쟁이 한번 있게 되면 여파가 큽니다. 더군다나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했잖아요. 예. 그 테러와의 전쟁은 전면전은 아니거든요.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전면전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전면전의 현상이 어땠는지 모든 나라가 다 봤어요. 그리고 이른바 드론이라는 새로운 무기 체계가 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군사 장비들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라는 걸 맞닥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온다기보다는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군비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뭐 핵심인 것 같네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종전시키면 평화 무드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거를 주변국들이 다 봤다라는 그렇죠. 말이죠. 네. 예. 그 나는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기 싫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 전쟁은 종전이 되고 평화 뭐 협상이 되든지 되더라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준비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중동에서의 전란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중동은 계속 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가면서 다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더 오래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쪽 지금 상황은. 예. 왜냐하면 네타냐후 아시잖아요. 네, 총리가. 네타냐후 세 번째 총리인데 네. 감옥 가기 직전이었어요, 원래. 물러나면 이제 물러나면 위험한 게 아니라, 네. 물러나면 이 사람 감옥 가요. 감옥 바로 가는 거예요? 감옥 가요. 바로 이제 감옥문 열어놓고 바로 다이빙 해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마스가 마침 공격을 해줬거든요, 작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네타냐였다면 야훼가 살아있었구나 이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마스 일찍 끝낼 수 있는데 이거 1년 끌었거든요. 1년 끌었어요. 지금 하마스 완전 뇌사 상태 됐죠. 그 다음 타겟트가 헤즈볼라예요. 헤즈볼라도 요번에 삐삐 사건으로 중간 갑으로 딱 날리면서 지금 헤즈볼라 계속 두들겨 패고 있잖아요. 헤즈볼라하고의 전쟁 이거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마 또 네타냐후가 헤즈볼라 선제 공격하면서 이번에 지지율이 6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네타냐후 머릿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감옥 안 간다. 내가 여기서 하마스 깔끔히 정리하고 헤즈볼라 저거 뿌리까지 뽑아버리면 나 감옥 안 간다. 살았다 이제. 그러면 이거 굉장히 오래 할 거예요.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이라크를 통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른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시아파 벨트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를 통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이게 또 이란이 시아파 큰형이니까 동생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냥 봐줄 수는 없잖아요. 지원을 해줄 텐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두들겨 팰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두들겨 팬다. 제 생각엔 헤즈볼라의 전쟁도 강약을 오가면서 굉장히 길게 갈 거예요. 굉장히 길게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동 전체가 불안할 거예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예멘의 후티 반군이에요. 후티 반군. 네. 후티 반군은 이란에서 배를 타고 직접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탄도미사일을 써요. 네. 반군인데 탄도미사일을 써요. 근데 후티 반군이 제일 많이 괴롭히는 데가 어디냐면 사우디하고 UAE예요. 얘가 거기다 탄도미사일 써서 막 45명 한꺼번에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후티 반군이 드론을 날려서 사우디하고 UAE에 정유시설을 넣어요. 그때 드론 공격 한 번 받아서 10일 동안 정유시설이 멈췄거든요. 그러면서 수십억 달러 손해를 봤어요. 사우디가. 그래서 사우디가 특히 드론 장면 안티 드론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스템이 좋을까.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 시스템이 한번 먼저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 비호라는 장비가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전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만들었던 건데 30mm 기관포 달린 이 장비였는데 이게 사우디가 이제 두드러 맞았잖아요. 후티 반군에 드론에 두드러 맞아서 정유서를 그래서 야 찾아라고 했는데 그때 비호의 홍보 영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 드론 날아가는 거 맞추는 영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그걸 봤어요. 쟤 데려와라. 가져와. 바로 비호가 사우디에 가서 테스트를 해서 했는데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가져가. 그리고 대신 선택한 게 독일제 시스템이었어요. 그 독일의 그 라인메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라인메탈사제 방공 시스템이 굉장히 큰 가격을 사우디가 지불하고 이걸 정유시설 주변에 깔았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깐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정형 포탄 말고 이동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드론이 작잖아요. 이 작은 드론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캐치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제 그 안티드론 레이더 시스템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우디 입장에서 아랍권 입장에서 이스라엘제 장비를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이스라엘제 장비를 못 써요. 그럼 대안을 찾아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회사가 만든 안티드론 레이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성능이 이스라엘제보다 2.5배가 좋습니다. 그 성능이라는 건 혹시 거리를 오케이. 이스라엘제가 5km 밖에서 잡아요. 5km 밖에 잡거든요. 우리나라 게 13km 밖에서 잡습니다. 엄청 굉장히 좋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제가 그 시연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드론이 워낙 작잖아요. 이게 워낙 작으니까 이게 드론인지 새인지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별이. 근데 이스라엘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AI를 써서 이걸 구별해냅니다. 이게 새인지, 새인지, 드론인지, 밴지, 자동차인지 다 구별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제가 이번 방산 전시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전 자부합니다. 이게 세계 최고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게. 이게 최고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수석 연구원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눴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이미 뭐 해외에서 많이 좀 이렇게 뭐 문의가 와서 뭐 여러 가지 뭐 결실이 보이기 직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보내드린 사진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아마 그 레이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있고 저는 앞으로 이 드론 시스템 이런 드론 레이더를 이렇게 고정형 말고 제가 또 그림 하나 보내드렸는데 차량에 실어서 앞으로는 기계화 부대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거예요. 이동하면서. 그래서 이 기계화 부대하고 같이 움직여야지 이제는 이 전차나 기계화 부대 장갑차들이 드론 대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00, $300짜리 상용 드론에다가
그 RPG 탄도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갖다 꼬라박아요. 그냥 묶고. 예. 그러면 최소 50억짜리 전차가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300달러짜리한테 수십만 달러, 아니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가성비가 안 맞아요. 그 상판이 되게 얇다면서요?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드론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뭐냐, 가난한 자의 첨단 무기가 돼버렸어요. 좀 없는 예. 국가들한테는. 더군다나 이게 상용 드론이에요. 근데 요즘 상용 드론이 굉장히 잘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전파 방해로 이 드론을 제압할 수 젠머. 네. 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요즘에 200달러 중국제 드론도요, 안에 채널이 12개예요. 재밍을 받으면 바꿔버려요, 지가. 300달러는 채널이 24개입니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용 드론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 드론을 잡으려면 가장 먼저 뭐예요? 일단은 적 드론을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레이더 시스템이 유일한 전 솔루션이라고 보거든요. 이 안티 드론 레이더 시스템이. 그래서 이게 이제 급기야 이제 차량에 이제는 이제 고정형이 조금 많이 이제 뭐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급기야 이게 차량에 실리게 되고 이 차량에 실린 이런 것들이 같이 패키지로 묶인다고 이렇게 되면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K방산에서는 이 안티 드론 시스템이 가장 유력하지가 않을까. 왜냐면 이번 전쟁에서 보여줬거든요. 미국도 찾고 있어요, 이거. 미국도 찾고 있어요. 러우 전쟁을 보고 많은 국가들이. 예. 미국은 드론을 떨어뜨리는 그 타격 체계는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탐지하는 체계가 조금 미국이 좀 그렇거든요. 이스라엘제를 믿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스라엘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게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쪽이 방산 시장에서 앞으로 가장 핫한 게 뭐냐? 그렇다면 저는 안티드론 이쪽이 가장 핫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다행이죠. 그러네요. 네. 근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드론이 한 대나 두 대 이렇게 날아오면 식별해가지고 빨리 했을 것 같은데 보통 영화나 우리 뭐 이런 거 보면 드론 행사 보면 수십 대, 수백 대가 막 드론을 이렇게 군집에서 움직이는. 군집 드론이죠. 예. 군집 드론도 그러면 포착해서 뭘 이렇게 격추시키는 이런 것까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파 방해 시스템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리적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독일이 이제 사우디에 제공했던 시스템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35mm 기관포예요. 근데 이 35mm 기관포가 뭐냐면 공중에서 산탄총같이 팍 퍼지는 에어버스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여러 개 날라와도 몇 번만 탁탁탁 쏘면 이 탄환이 다 나가면서 쫙 퍼져요. 그리고 이 탄환이 나가면서 포신해서 센서가 신호를 데이터를 딱 입력받아서 정확한 거리에서 터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시스템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안티드론 레이더 시스템하고 연동이 된다면 이거는 가장 좋은, 굉장히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그림에 기계화 부대의 예시를 하나 해놨거든요. 전차 세대에 드론 참지 레이더를 탑재한 차량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에어버스트 탄을 쏠 수 있는 그 기관포 달려있는 차량 2대. 이렇게 다녀야 될 거예요. 앞으로. 전 사실 굉장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는 이상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양쪽이 합해서 전차 장갑차 몇 대가 파괴된지 아세요? 파괴됐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해서. 왜냐면 러시아도 드론 쓰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뭐 수백은 되나요? 2만 대입니다. 2만 대. 2만 대 전차가 2만 대의 전차와 장갑차가 파괴됐는데 전차전에 의해서 파괴된 건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드론과 포병 화력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드론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압도적인 거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파괴된 2만 대 중에 적어도 1만 대는 드론에 의한 거다. 그럼 이건 드론은 어떻게 보면요. 이게 전술 무기라고 보다는 전략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자의 첨단 무기가 됐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드론 분류라고 치고 공격용 드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안티 드론이
더 중요하다고 하세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공격용 드론은 네. 진입 장벽이 낮아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안티 드론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게 우리가 기왕이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안티 드론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좀 시장을 좀 입도 선매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전차 팔고 자주포 팔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는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가고 여기에서 잘만 하면 우리가 그 금맥을 캘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폴란드에 굉장히 많이 팔았죠. 우리가 K방산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폴란드에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폴란드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 바뀐 정권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전 정권의 무기 도입 사업을 가장 먼저 감사했어요. 비리가 있나 없나. 네. 그래서 전 정권, 그러니까 원래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권 바뀌면 그거부터 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폴란드에 들어간 여러 무기전이 이제 FA-50이라는 전투기가 있거든요. 그거 지금 감사 중이에요. 감사 중에 있거든요. 만약 그 감사의 결과가 안 좋으면 나머지 폴란드에 들어간 한국산 무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가 있을지도 모르죠. 전수조사.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무기란 게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할 때가 많아요. 특히 정권이 바뀌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 성능만 좋으면 팔리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에 대한 견제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죠. 나토에서. 왜냐하면 나토는 우리 나토가 쓰는 거 우리 나토 국가들이 만드는 거 우리가 나토가 나눠 써야지 우리가 서로 돕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방산 전시회나 이런 거 나가보면 예전하고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굉장한 견제가 들어와요. 특히 독일이나 이런 쪽에서 엄청난 견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K방산이 지금까지는 잘 나갔지만 앞으로는 우리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장벽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전차 내놨다. 딴 나라도 만드니까 경쟁해야 되잖아요. 전투기 내놨다. 또 경쟁해야 되고 전함 내놔도 또 경쟁해야 되는데 경쟁이 비교 불가한 걸 우리가 내놔버리면 우리가 비교 불가한 걸 내놔버리면 우리가 먼저 확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레이더 시스템을 해서 걔네가 다른 나라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 세트 다 파는 것보다는 우리가 레이더 시스템을 제공할 테니까 너네 기관포 시스템을 우리 레이더 시스템에다 연동하는 인테그레이션 사업도 우리가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왕 좋은 거 만들었으니 이왕 이렇게 안티드론 시장이 이제 열렸으니 여기에 우리가 좀 한 발 앞서 나가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네, 좋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 K2나 뭐 이런 것들을 전 뭐 대표님처럼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국내에서 어쨌든 부대 우리도 많잖아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이미 배치가 국방부에서 이렇게 싸서 쓸 텐데 이게 국내에서 먼저 써야 해외에서도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뭐 육군이든지 어딘지 어찌 쓰고 있는 이미 그게 있는 거예요. 긴급 소요제가 레코드라고 돼서, 하죠 우리가. 긴급 소요제가 돼서 이제 뭐 슬슬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어요. 이게 좀 행정 절차가 좀 늦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있었어요. 이거 그 안티드론 그 레이더 만드신 분한테 얼핏 들었는데 이게 만들게 된 동기가 국가에서 무슨 과제가 나와서 만든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국책 과제가 아니고. 국책 과제가 아니고 요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그 회사 회장님이 이렇게 그 연구원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돈이하고 시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했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9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과제를 내가 국가 과제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면 나 이렇게 못했을 거다. 왜?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과제가 내려지면 굉장히 뭐 예산 압박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쪼는 것도 있고 시간 압박도 있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과제가 내렸을 때 지나치게 그렇게 되면 업체가 그냥 적당한 수준의 성능의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단점이 있거든요. 물론 뭐 장점도 있겠죠. 뭐 그런데 시간 안에 하는 장점도 있겠는데
이런 압박을 안 받으니까 이분이 오히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시연회 할 때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게 어디냐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있죠. 한국 수력 원자력 같은 데. 국가기관. 예.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많죠. 많아요. 거기 만약에 드론 하나 들어가서 꼬라박아서 원전 사고가 나봐요. 그 나라는 이건 완전 재앙이거든요. 근데 원전 많잖아요. 그다음에 주요 시설들 많잖아요. 네. 이 시스템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가능성을 봤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찾아왔었거든요. 해외에서 먼저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군도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서 아마 뭐 조만간 무슨 뭐가 있겠죠. 이게 내가 회사가 해외에서 관심을 보여서 무기잖아요. 네. 이것도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예. 무기는 이게 민간 기업처럼 네. 함부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뭔가 허가를 해야 되는 혹시 근데 이거 시스템 만들어서 우리가 팔겠다는데 네. 예. 물론 방위사업청도 들어가고 뭐도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민감한 기술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요즘엔 뭐 대통령이 나와서 세일즈맨 하겠다고 그러네요. 네. 뭔가 숫자나 네. 본인 치적을 네. 또 이렇게 예, 예. 방산 쪽에 하려면 굳이 네, 막을 그렇죠. 이유는 네.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